이번에 좀 포맷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요즘 유행인 것 같아서 저희도 시류에 같이 맞춰봤고요. 이제 딱딱한 어쩌면은 그 발제가 이제 내용이 꽤 깊이 있게 다뤄졌는데 역시 또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토크 콘서트는 토론 예정되어진 토론도 겸하지만 그 주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신외관법의 다른 조항도 다 검토를 한번 해보는 그런 우리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모두 9분을 모셨습니다. 분야별로 점검하다 보니까 스테이크홀더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도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 분씩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목례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권 본회 부대표 경영학 박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표님은 특히 우리 지배구조가 요즘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이 외부 감사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법령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느냐, 원초적인 문제가 지배구조로 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성규 연세대 교수님이면서 현대 건설기계 감사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성 교수님은 학계에서 우리 저명한 교수님이신 거 다 아시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주 역할을 내부 감사 쪽에 좀 대변을 해 주십사. 그래서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현대건설 했습니다만 또 다른 데도 또 감사위원을 맡고 계시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경험하신 바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기원 3.1급인 대표이면서 품질관리실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오 대표님은 당연히 외부감사인으로서의 관점에서 봐주실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종선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이시면서 전무님이십니다. 예. 우리 김 본부장님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거다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운섭 중견회계법인 협의회 3대 개법 상무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중견회계법인 협의회는 회계사 빅4 아니면서 그 다음에 로컬로서는 큰 그룹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견회계법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실 것이 꽤 있다고 말씀하셔서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정훈 진일회계법인 심리실장이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훈 실장님은 현재 중소회계법인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로서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이 분야의 또 다른 관점, 기존의 다른 빅펌들하고 다른 관점을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해오신 그룹이라서 특별히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경종 공익에서 감사반 연합회 부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경종 회계사님은 이제 감사반 연합회라고 해서 저희 오늘 주최한 감사인 연합회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감사반 연합회는 그야말로 사업을 하는 회계사님들의 이제 모임인데 회계 법인이 아니면서 감사반으로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또 외관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래서 따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언론기관 우리 국민들 제너럴을 대표하는 그 언론기관 관점에서 유병연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유병연 부장님은 지금 그 경제신문에 우리나라 쌍대벽을 이루고 있는 환경에 계시는데 이 회계와 관련된 칼럼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대학에서도 학부를 회계 경영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회계 감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그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국민들한테 많은 그 홍보도 하시고 이해도 시켜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 파워풀하면서 동시에 우리 정책을 선도하고 계신 금융위원회 김선문 회계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금융위원회가 우리 회계 감사와 관련된 주무부처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공정시장과 소속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불언간 이제 독립가로 나가기 위한 전초로서 팀장이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비할 때 우리 회계의 영역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게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돼서 별도의 그 주무과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죠. 오늘 어쩌면은 그 다른 분야들에서 나온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는 설명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 9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혼선을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먼저 그 이재건 그 부대표님, 지금 또 회계법인의 그 부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죠.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10분입니다. 앉아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내부회계 관리 관련해서는 미국의 상장법인의 삭스에 국내에 이제 도입됐을 때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권이나 텔레콤 회사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에 비춰서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한국감사협회라고 감사원 산하의 그 공공기관 상장기업들이 감사를 대상하는 그 교육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해서 이제 감사분들과 같이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눴던 틀과 관련된 배경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우리의 이 내부회계 관리지 외관법과 관련해서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전사적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면을 접근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최근에 178년 된 영국의 여행사 토마스 쿡 자체가 지금 파산에 돼갖고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한번 쭉 생각해보면 사이버 리스크가 글로벌로 중요한 하나의 위협으로서 넘버원으로서 부각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3위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러면은 최근에 업비트에 있어서 해킹으로 인해 갖고 580억 정도가 해킹되었고 사라졌을 때, 그럼 이것이 우리의 감사 또는 내부 통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또 하나는 R&D 쪽 차원에서는 보잉의 737을 맥스로 추락사고로 인해 갖고 매출이 한 23%, 이 순익도 급감하면서 SMT에서 신용평가들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이와 같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IA에서 분석하면 이 사회가 CEO보다 조직의 리스크 관리 영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이제 우리 감사위원회나 이런 면에 그와 같은 경향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뉴 테크놀로지 쪽에 RPA라든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써갖고 특히 보험사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틀들이 금융권에 적용이 됐을 때 리스크들이 또 하나는 이 감사인들이 부딪힐 수 있는 이런 면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 제가 한번 우리 그 이재은 교수님께서 생태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면에서 글로벌 아이의 3라인 오브 디펜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뒷장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기업 지배 구조의 베스트 프랙티스 자체는 이사회, 그 밑에 이제 매니지먼트가 CE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널 오딧, 익스터널 오딧 자체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때 있어서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상장법인의 이사회들이 어떤 수준에 있겠느냐. 또 하나는 CEO적 측면에, 또 하나는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실제 내부 감사 쪽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면들을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밑에는 더 3라인 오브 디펜스 모델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본다면 여기에 회계 쪽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컨트롤, 그 다음에 세컨 라인으로서 파이낸셜 컨트롤, 재무보고에 대한 통제가 어떠한 수준이느냐, 그 다음에 인터널 오디스로서의 그와 같은 기능들, 이것이 하나의 감사위원회나 감사 쪽에 있어서의 그 모니터링 되는 틀들, 그리고 나서 외부의 이제 외부 감사, 그 다음에 규제 대응법 보는데요. 그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내부 회계관리 외관법의 정착을 위한 생태계를 위해서 한 번 정도 각 분야별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이 상장사의 감사위원장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중소 쪽에 있어서 증권사인데 자기들 인력이 150명에서 줄어갖고 지금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표준감사 시간에 있어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업무에 있어서 해외 업무나 신탁 업무도 하는데 너무나 이게 부담이 큰데 이면을 감사 계약을 이 수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선택이 없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틀에서 우리의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표준 시간이나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유연성을 좀 더 가져갔으면 하는 틀들이 아니냐. 또 하나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에 있어서 주로 비코 중심으로 돼 있어 갖고 이와 같은 보수도 비싸면서 또 하나는 컨설팅 쪽에 있어 제한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여기 중견 회계법인이라든지 이와 같은 틀에 대해서 역량을 갖춰서 이와 같은 틀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 회계관리나 외관법에 대해서 대주주나 CEO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옥상으로서 비용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감사보수나 내부 회계관리의 구축 운영 비용이 전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증가된 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개선 방안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실질적으로 CEO나 CFO를 위한 내부 회계관리제의 구축 운영 또 감사에 따른 교육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기업의 규모나 실질적 특성을 반한 표준감사 시간의 유연성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지침들을 제시하는 게 어딘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준법 지원 제도라든지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컴바인드 어슈런스 관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기업의 효력이 있지 않겠나. 이 면에서 최근에 우리 학계나 또 실무계에서 제시된 거버넌스 리스크 컨트롤 쪽에 여기에 또한
준법과 윤리 경영이 그 융합된 틀에 있어서의 뒷받침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또 금융이나 금감원의 감독 당국 측면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 쪽과 관련해서 예방 및 지도적 측면에서의 활동이 초기에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는 기업이나 회계법인에서 외관법에 따른 이 체제 자체가 굉장히 강화돼 갖고 잘못하면 한번 잘못했다가 기업이 날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면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에 대해서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연방양형 지침 등을 준용한 틀이라든지 또 하나는 경영 판단 등을 준용해 갖고 기업들이 그래도 성실하게 했을 때 있어서는 이 면을 고려를 하는 틀에서 가이드를 주면 기업들이 실질적인 내부 회계 관리에도 외관법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될 틀이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공개 행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단 이제 개별 우리 지정 토론자분들 말씀하시고 나면은 시간이 저희들이 이제 여유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좀 디스커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객석 토론 기회를 또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성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토론 나올 적에 김광 교수님, 우리 회장님 연락 주시면서 누누이 저한테 저는 그냥 교수가 아니고 기업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비상근 일하기 때문에 제 경험이 제한적이라 얼마만큼 현업에서의 내용을 이게 좀 와닿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외관법 이후에 지금 가불 관계가 많이 바뀐다고들 얘기하시죠. 회계업계도 많이 와 계신데 회계업계의 보이스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기업에 반쯤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고요. 오늘 오전도 제가 이제 이사회 하다 왔는데 저는 그나마 회계학 교수니까 이 내용을 조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있지만은 딴 감사위원 분들은 과연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과연 뭔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 한 34쪽 보시면은요. 미국이 처음 싹 도입할 때 미국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였거든요. 미국은 이 책자 보시면 2004년도에 제일 처음 감사가 진행됐는데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비율이 15%였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의 비적정 의견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보시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이 비적정 의견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번에 처음 이게 적용되는데 최근에 감사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더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좀 걱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밑에 보시면은요. 미국에서 이와 같이 비적정 의견이 나왔을 적에 어떤 사유 때문에 비적정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통계식 잠깐 나와 있는데 조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중요한 재무제표 수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 제작 구성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인력 관련된 거거든요.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 번째는 업무 분장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원 교수님 자꾸 말씀하셨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영 교수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공정한 회계 절차와 관련된 절차 및 과정이란 말씀 표현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재무제표가 완전히 일대일핑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제가 밑에 써놨지만은 최근에 차바이오텍의 경우에 보니까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비적정인데 반면에 재무제표는 적정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마다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것이요. 제가 작년도에 두 상장 기업의 그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감사위원회가 평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한 회사는 저희가 직접 그 샘플이기는 하지만은 이걸 그 과정을 점검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 샘플을 뽑아오셨어요. 그러고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점검하시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식적일 수도 있고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 저희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셨고요. 또 한 기업은 보니까 그 저희가 직접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은 생략하거나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정책위원회지 그것이 실무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직접 할 필요가 절대 없고 그냥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고 그냥 평가 의견만 내시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회사는 또 그렇게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실무에서 진행되는 프랙티스가 굉장히 회사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느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재현 교수님도 뭐 최고 경영자진의 관심, 뭐 토론의 떳합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하는 업무가 이제 확연하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직접 감사위원회에 와가지고 운영 실태 평가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는 주총에 가서 직접 보고하셔야 되는데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된 강연을 제가 몇 분과 같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 윤중현 장관이 와 계셨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걸 강화하다 보니까 CEO한테 모든 걸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톤의 또 탑이지 자꾸 올리게 되는데 과연 CEO한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이렇게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연 가장 이상적인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좀 공감대가 있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정책 위반하는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임하면 안 된다고 올라가는 건데 그게 과연 큰 기업의 CEO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이제 많은 업무하시는 우리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의 김유정 전무라는 분 리더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공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은 교수님이 맡고 계신 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이 위원회가 상장회사 협의 안에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범 규준을 만드시고 이 규준에 근거해가지고 감사가 진행되는데 제도권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다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이 모든 거에 의해 가지고 감사가 진행되고 또 이거에 의해서 이제 규제나 그 감독이 진행될 터인데 그럼 이 위원회의 위상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상장회사 그 협의 안에 있는 내부위원회인데 과연 이 위원회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적법성이 있는 거냐 하는 논의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원회 산하위원회로 이렇게 좀 귀속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 좀 논의됐었다고 잠깐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적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좀 비판이 아닌가 좀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 토론은 일단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오기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관한 감사인 입장 또 감사위원회 입장을 이재현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코멘트를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시행 과정에 이제 올해 첫 해다 보니까 상당한 기대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노력도 돼 있지만은 실제로 내년 3월 달까지 전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양상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회계 지금 개혁에 대한 연착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저도 주의 깊게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무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지사지의 심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담당자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모든 분들이 100점을 각자 기준으로 해서 100점 받으려고 하면 그게 다른 부분에 점수를 깎아먹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준치를 조금씩 서로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서 모두가 100점 맞을 때까지 일을 끝까지 파고들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코스트와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15년 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 형태로 왔지만 아직까지 불완전한 상태고, 세계적으로도 이 내용을 감사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기준상으로는 4개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 미국, 일본,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와 일본의 하는 방식은 굉장히 약식 방식으로 좀 간소화된 방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 방식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현재 수준으로 바로 미국 기준을 100% 적용하기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하는 방법을 제도에서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좀 더 실무상으로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연결 기준을 3년간 유예하는 것, 그 다음에 자산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또 유예한 것,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연착륙을 생각하고 제도화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현장에 있어서도 한국의 기업 문화하고 미국의 기업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표출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준 제정에도 노력을 했고, 실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FAQ도 준비를 했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도 일부 이제 컴프로마이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회에서 내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각 이해관계자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꼬집기 시작하면 중재라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작업들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분이나 참여자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노력을 공인회계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동력을 받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잘하는 기업들과 또 약간 덜 하는 기업들 사이에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 부분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이제 외부에서 이해관계자분들이 주셔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상당한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정도 좀 걸려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성적 가지고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내년 3월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가 어디냐, 또 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가 어디냐, 또 어떤 회사가 지적사항이 많았느냐, 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그게 계량적으로만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낙인을 찍히게 되고 그 부분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지를 미리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사실은 지금도 버거운 면이 있지만 사실은 내년 이후가 더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지금은 그래도 2조 이상인 회사들이라 상당한 자원을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올해 감사를 받는 거고요. 내년에는 5천억 이상인 되는 회사들이 감사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자원 투입이 2조 원 이상 회사에 비하면
회사의 자체 리소스나 또 투입되는 자본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올해 일하는 것들이 또 기준치가 돼서 내년까지 적용하게 되면 내년 5천 이상 회사들은 상당한 또 많은 불편함이나 힘든 게 생길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올해 일의 정도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결 기준 적용에 대한 준비 부분인데요. 이게 3년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도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도가 지금 현재 기대하는 수준의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용하는 제도화가 돼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아예 제도화가 안 돼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은 이 진출한 국가들을 보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현지 인력의 수준이나 관리 인력의 수준이나 제도화를 정도를 볼 때는 연결 기준 3년이라는 게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회사에서 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담을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사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해외에 있는 그 감사를 본사 감사인이 다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 감사인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지 감사인도 이런 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감사인 수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감사인을 수배하고 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 간의 협력을 하는 것도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사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시간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섭, 죄송합니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우리 본부장님 차례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에 기업들 이야기 좀 많이 해달라고 초대해 주신 김광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해관법이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 입장을 전달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를 오면서도 제가 적진 속에 한가운데 뛰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아까 이재훈 교수님께서 그 주제 발표 자료 내용들 굉장히 저는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기업들 입장에서 이 내부이익 관리 제도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이익 관리 제도 실무적인 우려 사항들. 지금 내부이익 관리 제도는 자산 2조 원 이상 그 상장법인들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소기업들은 2023년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다 상장회사들 시행되니까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 내부이익 관리 제도 검토해서 감사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신해관법 관련해서 회계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회계 관리 제도 저희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해서 먼저 검토를 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실제로 검토해서 감사를 진행할 때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대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들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하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경영진 검토 통제 적용 판단 방법이라든지 문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그 내부이익 관리 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적용 사례를 최근에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비상근 감사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현재 상법상 1,000억 미만의 기업들은 비상근 감사가 회사의 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내부의 관리 제도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전문성을 갖추고 또 그 여러분의 그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비상금 감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실제로 보면 기업들 반성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관행처럼 그냥 편한 게 편하다고 그 감사분들 역할 거의 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최근에는 3% 룰 때문에 감사 선임도 어렵고 그 기업들 좋은 소리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해관법 들어오면서 비상금 감사들의 역할도 그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 적용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다양하게 그 학계에서 연구를 해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 내부의 관리 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에는 1,000억 미만의 상장 회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코사 기업들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 1,000억 미만의 상장 회사가 거의 70%입니다. 870개사 정도가 1,300개 회사들 중에서 그 정도 비중인데 이 회사들이 내부의 관리제도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인력 확보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나는 회사라도 제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 수준은 못하지만 대기업 수준의 그 모습이라도 좀 따라가려고 할 텐데 코스닥에서 전문 인력, 회계 전문 인력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요. 현재는. 그리고 그러면 내부 관리제도 중소기업들 아주 소규모 기업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실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논의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기업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내부 관리 시스템 컨설팅을 받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좀 필요하고 지금 뭐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왔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중소기업들은 일정 규모의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들 배제를 해주는데 지금 시간이 남아서 그때 가서 우리 유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검토해서 감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중소기업들, 소규모 중소기업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내부의 관리제도 그 검토 의견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은 내부의 관리제도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2회 그 비적정을 받으면 첫 번째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들어가고 2년 차에는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으로서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중소기업들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 내부의 관리 제도를 제가 개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내부 통제 효율성을 위해서 내부의 관리 제도가 들어오면서 회계 투명성과 그 연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회계 투명성 제고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부는 그 CEO와 그리고 담당 임원 그리고 전문 인력이 아주 이것을 투명하게 하면은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그것을 통제를 하고 평가 그러니까 감사 수준에 대한 평가는 감사인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업이 잘하면은 그건 감사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검토하는 수준을 좀 더 다양하고 그 폭넓게 해서 그 정도에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회계 전문 인력 양성인데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할 때는 교수님 한 2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그 회계 인력 양성인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회계 전문가들 양성일 뿐이지 기업 내부에 있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 특히 중소기업들의 회계 담당자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해관법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회계는 모두가 다 전문가 영역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기업이 용역으로 모든 것을 귀결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회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업계라든지 아니면 유관 단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중소기업들의 회계 담당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정운섭 우리 중견회계법인 협의회 상무님. 예.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중견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2조 이상 감사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용역이나 일부 감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비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접점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끼는 하나의 이제 최종 결론은 야 이건 정말 혼란스럽다. 앞으로 한 2, 3년은 이렇게 갈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혼란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에서 이제 워킹그룹 멤버로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했지만 아직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IT 일반 통제 이런 거는 뭐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FAQ에서도 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무를 나가서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내부관리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어떤 이제 지금 이제 비포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 회사의 어떤 테스트 양식 그런 걸 보면 사실 거의 이제 감사인 수준의 어떤 조서를 요구하고 뭐 표현도 가급적 그렇게 해달라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이제 로컬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사실 이 내부 통제 감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사실 PCOB에 등록된 그 이제 미국에 상장된 회사 열 몇 개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계사가 사실 통제 감사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FAQ도 내고 뭐 상장위협에서 이제 이런 사례도 내고 있지만 또 실무에서 느끼는 여러 회계사나 이제 현업의 사람들은 조경기법 내용 읽어봤자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감사기준서를 강의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영상.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너무나도 이제 애매하고 표현이 이제 어렵고 이제 그런 분들 보면서 아까 이제 인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거의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져오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처음에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금감원인가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할 때 이거를 로테이션 베이스로 하자라고 이제 약간 완화시키는 방법을 취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의 감사 기준서나 지침을 보면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한 사람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이제 그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로컬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내년에 감사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감사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실무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항공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 주로 한 사람이 하시고 여러 자문위원들이 가서 이제 회의 베이스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다리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각보다 아까 이제 이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더 아주 디테일한 이제 실무 지침이나 어떤 가이드라인, 가르마를 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감사인도 힘들고 또 회사도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보다 이제 항공의 차원이든 하여튼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생각했던 내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세한 이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개발돼야지 이 문제를 좀 그래도 좀 약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제 발단의 원인은 뭐냐면 결국 감사에는 이제 오딘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 그래서 이제 뭐 내일 회의를 하자고 해서 부르는데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04년에 도입한 다음에 PCOB는 이제 감리를 하진 않지만 인스펙션을 본격적으로 이 ICF와 내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201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제 품질 관리 차원에서 하면서 샘플을 몇 개 찾아갖고 이제 뭐 감사 절차가 미흡하다.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 최근에 보도하면서 다 들어갔던 이슈들이 처음부터 얘기됐던 게 아니라 바로 이제 한 2012년, 13년부터 이슈가 돼서 PCOB에서 이런 것까지 하자라고 해서 이제 미국은 거의 한 7, 8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건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까지 다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결국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어떤 역할이 이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 감리 어떻게 우리나라만이 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제도. 감사위원 평가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뭐 회사가 그냥 평가하는 거지 무슨 이중화돼 있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감리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사라든지 감사인이 어느 정도 프랙티스가 확립되고 어떤 체계가 잡힌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리를 해야지 감사인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감사 시간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국 내부 회계관리제도도 첫 해가 30, 2차년도 35%, 3차년도 40%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감사 나가면 저희가 처음에 한 70% 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3년 단위로 감사하면 처음에 회사 이해하고 뭐 설계 평가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고려해서 이제 회사의 배려 입장에서 이제 30, 35, 40이 됐는데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표준 시간이 사실 더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로컬 회계법인은 이제 그 숙련도 개수를 감안하면 시간이 더 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험이 더 많다고 해서 시간을 주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운영평가, 뭐 운영 테스트도 이제 감사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이런 내부 통제 감사 안 하는 이제 회계사들 좀 붙여서 같이 해보니까 하는 말이 경험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는 완전 생 노가다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가다 같은 일에 고급 인력에 시키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생각보다 일이 많은 거죠. 이게 숙련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소를 해야 되는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현재 뭐 기준 숙련도에 그냥 단순하게 부합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 표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 로컬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에 이제 좀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초창기에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등록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주기적 지정제 뭐 많은 회사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저희 회사도 엄청난 이제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등록제 토론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컬의 특성이 이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는 건 좀 어렵다. 특히 이제 그 감사 이사의 성과 평가에 있어서 이걸 이제 감사나 비감사 부분까지 다 통합해서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이제 초창기에 좀 여유 있게 좀 해주고 감사 부분만 좀 시행을 하고 좀 이제 시간이 정착되고 이게 더 체계가 이제 안정화될 때 이제 좀 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 등록제 요건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인 어떤 개선을 하셔야 되니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경종 우리 감사반 연합회 부회장님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스킵을 김정훈 우리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부회계관리제도하고 신외부감사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정보 생산 능력 제고를 위해서 회사의 책임과 자체 역량 강화, 지배기구, 특히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 강화가 개정의 주요 골자인데 발제자 지적과 같이 규정과 실제 업무 간의 괴리, 회사 감사인 모두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충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규정 신설 시에도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범 기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관리 조직 및 인력 부족, 담당 임직원의 전문성 부족, 지배기구, 감사위원회의 회계 전문성과 역할 부족, 일부 외부 감사인의 능력 부족과 적절한 감사 보수 조정을 통한 검토 시간 확보 미흡 등의 한계로 인해서 그 효과성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 그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은 과연 충분할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지배구조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조직과 제도 정비는 가능할지, 그리고 제도의 독립적인 운영을 통한 실질적 통제와 상당 수준의 문서화는 가능할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이 모범답안 같은 모델을 최소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구축하고 운영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지, 이러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ENY에서 설문한 내용을 근거로 한 보도인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여전히 많은 최고 경영자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 부족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0%의 중견기업이 준비를 마치지 못했고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전사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운영 인력 부족, 경영진의 인식 부족, 그리고 관계당국의 모호한 지침 등을 응답을 해서 규정 개정 전과 행동 양식 또는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착과 기업의 결산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기업과 감사인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제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장사협의회나 코스닥 협회와 같은 기구에서 금융감독당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기업, 특히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실무적인 구체적인 표준 절차를 제정을 지원하고 쉐어드 서비스 센터 또는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해서 지원 체계도 모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형 감사인들을 위해서도 전문 인력 개발과 교육, 실무 사례 공유, 실무적 가이드라인 제시 등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건강한 회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대기업, 대형 회계법인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형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더라도 중요한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모두 예방되지는 못할 그런 고유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또한 고려돼야 합니다. 경영진의 통제 무시 등 제도의 불량한 설계 또는 운영으로 인해서 재무보고 체계 전반에 걸쳐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물론 있겠지만 제도 자체는 양호하지만 특정 항목에 대한 추정, 평가 또는 회계 기준의 잘못된 해석, 적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요한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거래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견해에 기초한 전문가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더불어서 기준서 해석 권한을 가진 회계기준원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이 기업이나 감사인 질의에 대해 회신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품질관리 실장 회의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불필요한 회계 오류 및 부실 감사인 양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사전 예방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금융감독 당국이 상장 심사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감사 책임은 감사인에게 물론 있겠지만 상장 심사 과정에서 적격 업체만이 상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격하지 않은 심사로 자격이 미달되는 그런 기업이 상장되면 기업, 감사인 및 시장 참여자 모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에 대해서 등록 심사하는 그 수준에 준해서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상장 심사를 해주시는 게 서로 균형이 잡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진 제도를 원문 그대로 도입해서 규정을 제정한 후에 그 이행 여부는 형식적으로 관리한 결과 특히 도입 초기에 이런저런 예외사항을 부여해서 느슨하게 관리한 결과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실패했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감사 보수 상승 구실로만 작용하고 실효성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벽한 제도가 마련됐으니 이행 책임은 각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도입 첫 해부터 엄격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의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기업, 감사인, 금융감독 당국 및 유관기관 등 회계산업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신외부감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예. 다 됐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감사인 등록 제도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한 대부분은 내부 통제 기준을 주로 빅4의 조직 체계에 맞춰 법인을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형 회계법인의 장점이 있겠지만 중소형 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보다 주로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구성 인력이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이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머니터리 데미지를 직접 배상하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는 그런 프로페셔널 파트너십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소형 회계법인도 대형화 노력과 더불어서 관리 체계도 독립재산제를 배제하고 각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심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형 회계법인의 장점을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관리 조직 체계도 갖춰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중소회계법인의 모든 조직 체계를 대형 회계법인의 그것과 비교해서 만일 다르다면 조직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 체계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성과 평가, 연봉, 승진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에서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결제 과정, 이런 것들은 인원이 매우 적은 조직에서는 그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리 체계상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거나 비효과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감사 품질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대형화가 아니라 감사법인의 독립성일 것입니다. 참고로 PCAOB하고 SEC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자료 기준 일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9년 현재 기준으로 FPI를 제외하면 약 7천여 개 정도의 SEC 등록법인이 있고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외국 소재 회계법인을 제외한 미국 회계법인 중 PCAOB 등록 회계법인은 913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정부기관 중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유사한 CMA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첨부자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가지의 최종 레커멘데이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한적인 빅4의 과전 체제로 인한 시장의 회복력 저하, 그리고 감사 고객의 선택권 제한, 비감사 업무로 인한 빅4의 독립성 저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회계 스캔들 등의 문제를 건전한 경쟁을 통해 대형 회계법인의 추가 양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빅4에 견줄 수 있는 규모, 조직 체계, 감사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단기적으로 최소 10개 이상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mandatory joint audit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라고 하는 최근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즉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건강한 회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형 회계법인과 함께 중소형 회계법인도 균형 있게 발전하고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자료가 많은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